부족했다며 30억 원의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가 안 된 데다 용서도 못 받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와 남부지방에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비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조항리였습니다. KB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십니까. 뉴스레터 K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방과 후 교육과 아이 돌봄을 결합한 이 늘봄 학교가 하반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 포함한 2024년도 주요 교육 정책 오석환 교육부 차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 뉴진스 코너에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오는 7월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 준비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5명의 단수 공천자를 발표한 가운데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추가 합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주요 뉴스들 여야 정치 토크 코너에서 분석 평가해 보겠습니다.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십시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오늘은 강력팀 형사 출신이시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방송 많으셨나 보네요. 네, 약간 지칩니다만 네. 힘을 내보겠습니다. 힘을 내주십시오. 자, 오늘 주요 소식들 한번 쭉쭉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안보 관련 소식이 있네요. 북한이 오늘 오전에 또 순항 미사일을 여러 발 동해상으로 이번에는 발사를 했네요. 이 합동 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경 강원도 원산 동북방 해상에서 네. 순항 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이 발사한 순항 미사일인데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하는데 이 북한의 추가 증화 활동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 5번째입니다. 지난달 24일 평양 인근에서 서해상으로 그리고 28일 함경남도 삼포시 인근 해상에서 그리고 지난달 30일에는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했습니다. 예. 이어서 이달 2일에는 서해상에서 순항 미사일 초대형 전투부 위력 시험과 신형 반항공 미사일 시험 발사도 감행한 바가 있습니다. 예, 순항 미사일이 어쨌든 정밀도를 좀 높이면서 저고도로 날아들기 때문에 굉장한 위협이 되는 수단인데 계속해서 서해상으로 또 오늘은 동해상으로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을 텐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음주운전 사고 이번 명절 연휴 기간에도 이 사고 발생 비율이 높았다고 하던데요. 네. 참 연휴 기간에 백령도 또 뭐 진주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이 음주운전 사고가 역시 또 다수 발생을 했네요. 통상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음주운전 사고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네. 실제로 지난 10일 밤 10시경에 인천 백령도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거됐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라 실무상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 알코올 농도라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를 적용합니다. 거의 만취 상태였던 거죠? 예, 상당히 높은 형량이 예상되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아울러 경남 진주에서도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검거되었는데 단순 음주운전 외에도 이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가 충분히 검토될 만한 사안입니다. 이처럼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했습니다. 예, 하여튼 음주운전은요, 뭐 인명 피해를 야기했든 아니면 그렇지 않았고 이제 그냥 물건을 치웠든 간에 어쨌든 단순하게 취급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연휴 기간에는 더 그렇겠고요. 네.
뭐 음주운전 경각심은 많이 높아진 것 같은데 사고는 좀 줄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네.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배달 라이더 한 분이 이 음주운전 때문에 또 네. 사망하는 사건.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사고를 낸 차주 네. 20대였고요. 네. 이 뭐 구호 조치는커녕 애견을 안고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3일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20대 여성 DJ가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다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하였는데 네네. 만취 상태에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예. 실제로 구속돼 송치된 상황이죠. 사고 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실제로 강아지만 안고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사고 미조치죄가 성립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 사고 미조치는 크게 둘로 나뉘는데 네.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와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네네. 인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가 아니라 특가법상 도주치사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 요건이 실제로 현장을 이탈함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현장을 이탈하지 않아 이 특가법상 도주치상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그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사고가 발생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면 네. 누구라도 신고해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럼에도 119에 불구하고, 신고하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그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상당한 양형 가중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했느냐 안 했느냐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부분도 한번 좀 참작해서 살펴봐야 된다,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네. 어제는 이 사고 로 인해서 공공운수노조 라이더 유니온 지부 소속 배달 기사분들이 법원에다가 이 운전자를 좀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죠. 이 라이더 단체가 라이더와 시민 탄원서 1,500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1,500장이요.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법이 강화됐는데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특히 라이더는 도로 위가 일하는 일터인데 음주운전 차량은 마치 흉기를 들고 내 일터에 뛰어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 라이더들이 도로 운행이 잦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라이더들의 피해를 줄일 수는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는 탄원서입니다. 예, 7910님 음주운전 가해자는 습관성인 경우가 많죠. 엄한 처벌 필요합니다. 사실 뭐 한 번 했던 분이 또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음주운전은 1회에 그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네. 음주운전을 전혀 하지 않거나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즉 한 번 하기 시작하면 한 번 한 사람들은 통상 한 번 적발되기까지 그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적발되지 않고 빠져나간 경험이 내 음주운전을 더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번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적발돼서 처벌된다고 하더라도 2회, 3회 반복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이 운전자의 형량 어느 정도로 나올 걸로 예상하세요? 이 사건은 상당한 만취 상태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가 적용되었고 네. 그 양형 가중 요소가 더 존재합니다. 당시 사고 영상을 보면 상당한 과속으로 주행을 합니다. 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서서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과속도 적용될 여지가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양형 가중 사유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도 징역 5년 정도는 선고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징역 5년 정도 예상을 하셨고요. 지금 그 윤창호법 이거 네네. 시행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 사고가 좀 줄었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 재범률에 있어서는 실효성이 좀 적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한 논문이 게재가 되었는데 그 논문이 윤창호법 시행 전과 시행 이후를 따져서 운전자의 재범률을 따로 조사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재범이 낮아졌습니다만 1회 음주운전을 범한 자가 2회째 재범하는 확률은 오히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형량이 강화됐다고 하더라도 네. 처벌 형량 강화만으로는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인 효과가 있는지가 미지수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통상 사건 사고를 경험해 보면 그 처벌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것 외에도 처벌 가능성, 즉 검거 가능성이 높아야 그 재범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짙습니다. 즉 내가 이 범죄를 저질러서 검거될 가능성이 높다면 같은 형량이어도 재범 가능성이 상당히 낮게 되는데 네. 많은 국민들의 여론을 담아서 윤창호법이 시행되었고 처벌 규정이 상향되었음은 물론이지만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제로 법원이 양형 기준상 엄한 형벌을 선고해야 하고 예. 지난해 7월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서 상당히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더 나아가서 수사 현실, 즉 경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도 적발 가능성을 상당히 높여야 음주운전 재범률을 대폭 낮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거율이 또 관건이네요. 이맘때 그 뭐 한번 재미삼아라도 뭐 그런 분들 많죠. 새 운세 뭐 점 보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보니까 무속인 분들이 사기, 공갈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던데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이 광주에서 자그마한 점집을 운영하는 30대 무속인이 예. SNS에 지난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네네. 내가 점지해준 복권 당첨 번호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예.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중에 경남 창원에 있는 피해자는 이 복권 당첨 번호만 알려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고 호소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무속인이 이 심리를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적을 건네면서 25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부적이요? 예. 번호 알려달라는데 왜 부적을 줘요? 이 부적을 내가 지정한 장소에 묻고 4주 후에 불태우면 내가 로또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택배로 경남 창원까지 배달된 그 부적을 피해자가 받아서 이 무속인이 언급한 장소 경남 창원의 야산에 묻습니다. 갔어요 또? 네, 묻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4주 후에 가보니까 부적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습니다라고 무속인에게 알렸더니 내가 지시한 대로 제대로 일을 수행하지 않았으니 복권 당첨 번호를 알려주지 못하겠다.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서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해가는데 알고 봤더니 이 무속인이 광주에서 경남 창원까지 직접 가서 묻어둔 부적을 빼내서 숨겨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백한 사기 행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구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닥칠 것이다라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해서 실제로 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이 같은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주 의료도 충분해 보이고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이 상당 부분 예견되는 상황이라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영장 신청은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야, 2천만 원을 썼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좀 어떻게 보면 좀 찝찝하게 만드는 것까지 걸어가지고 차용증까지 쓰게 하고요. 네네. 이 로또 복권 뭐 1등 당첨 뭐 한 번쯤은 뭐 나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무속인 말만 믿고 거기까지 가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이나 하고 거기다 차용증까지 쓰고 이렇게 하고 또 굿까지 하고 이거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좀 믿게끔 하는 건가요? 일종의 종교와 같습니다. 예. 보통 종교나 무속 행위에 심취하는 어느 정도는 믿을 수 있어도 지나치게 심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상당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을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주변에도 이 사실을 알리기가 부끄럽거나 알렸다가 오히려 더 해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심리관계에서 비현실적인 그 자각을 주입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나의 구원자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믿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제3자가 볼 때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연달아 발생해도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한데 아마 이 피해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족들이 설득을 해서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사실 무속행위 자체만으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무속행위는 기본적으로 비현실적인 영역이라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면 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아예 구술하겠다고 돈을 받아놓고 굿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신내림 자체를 받지 않아서 굿을 할 수 없는 사람인 경우도 있고 이 구술하지 않으면 상당히 나쁜 일이 생길 것처럼 고지해서 내가 그 효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알린 다음에 통상의 경우보다 지나치게 고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전 재산을 갖다 바치고 빚을 내서 돈을 갖다 바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상당한 형을 선고하기도 하거든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유죄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무속인은 자신의 혐의 그
반성이나 인정하지 않고 죄를 또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속인들 통상 이러한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되면 반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들였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항변은 자신은 나름대로 일을 했거나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상당히 비현실적인 영역이라 마치 종교와 같이 법원이 함부로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기만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예상과 달리 무속 행위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상당히 엄단하는 추세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복채 있잖아요. 네네. 이거 이제 어느 선까지가 복채로 허용된다 뭐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복채와 사기 네네. 이런 거는 요 정도 이상 요구하면 이거는 복채 수준을 넘어섰다. 뭐 네네. 관련 판례가 혹시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사안을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은 가능한데 복채 금액이 단순한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수천만 원, 더군다나 억대를 넘어서게 되면 사기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복채를 받게 된 경위가 단순히 자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복채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당한 해악이 발생하고 그 해악을 무속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 속아서 복채를 납부하게 되었다면 더군다나 복채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 바친다거나 빚을 내서 무속인에게 건넬 정도가 된다면 피해자가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 즉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법원이 인정을 합니다. 사기나 뭐 공갈 일부 네네. 뭐 협박까지도 갈 수도 있나요? 마치 해악을 고지하고 그 해악 천둥 번개를 내가 좌주할 수 있고 내가 조치를 취해주면 천둥 번개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죠.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피해자가 이 무속 행위에 심취해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갈죄도 충분히 성립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 딱 정해진 복채 비용은 없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기죄 공갈죄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과유불급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 학교를 시작합니다. 환영하는 학부모분들도 계시지만 이 관리나 책임 등에 대한 우려도 일부 있는데요.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주요 현안입니다. 교육부의 오석환 차관 전화로 연결해서 2024년도 주요 교육 정책 내용 다루어 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예, 차관님. 2학기부터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에서 시행되는 이 늘봄 학교가 그러니까 오전 7시부터 밤 8시까지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네. 아직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단계적인 어떤 확대 방안까지 청취자분들에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늘봄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정교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해서 운영되는 종합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과 후 학교와 돌봄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개선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체계에서는 돌봄 교실 신청할 때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늘봄 학교에서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은 누구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요. 무엇보다 이제 늘봄 학교는 여건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 1학기에는 2,700개 정도의 늘봄 학교가 운영될 예정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우선 지원하고요. 내년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 학교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한 500개 정도 학교에서 시범 사업도 진행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학부모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시범 실시를 8개 교육청에서 459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했고요. 그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 시범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요. 학생과 네. 학부모가 모두 크게 만족하셨는데 90% 이상의 아주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예비 학부모님들께 그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83.6%의 학부모님들이 넓은 학교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비 학부모라고 하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그러니까 유치원 졸업생들 부모님 정도 되겠군요. 네. 근데 이제 시범 사업 하시면서 이런 점은 조금 보완을 해야겠구나 싶었던 점은 무엇이고 이번에 그 전면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좀 시정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작년 시범 운영할 때 이제 우리가 종전의 제도하고 크게 다른 점으로 진행했던 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의 경우에 네. 사실 일찍 그 하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하교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매우 만족하시고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네. 이제 그거를 우리가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2시간 동안 운영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좀 제도화하면서 확대하고 그걸 준비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아니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운영을 하면서 그걸 반영해서 넓은 학교를 제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춤형 프로그램의 어떤 좀 질을 높이신다는 것 같고요. 학부모분들 중에서요, 차관님 네. 특히 맞벌이 또 한부모 가정 이런 분들은 더더욱 환영하실 것 같은데 예. 늘봄 학교가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지도 궁금하고요. 식사도 제공되나요? 네, 우선 이제 올해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은 누구나 예. 넓은 학교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맞춤형 프로그램은 이제 연중 매일 2시간 우리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초1 예비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 아까 했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좋으세요라고 여쭤봤더니 체육이나 문화예술, 심리정서 등의 프로그램들을 선호하고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반영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초기에는 학교 적응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네. 그 이후부터는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에서 뛰어놀 수 있는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청하시는 심리정서 프로그램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시간 무상 프로그램은 이제 정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학생들이 희망할 경우에는 그 오후에도 넓은 과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만 하는데요. 내년부터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예.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식사는요? 밥은 그냥 주나요? 식사는 이제 정규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점심을 그대로 학교에서 학교에서 식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전신 식사를 하고, 그리고 바로 수업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넓은 학교로 운영이 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밤늦게까지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녁 식사도 먹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 간식도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예. 청취자 2399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늘봄 학교는 특히 더 필요합니다. 응원합니다 하시고요. 반면에 7593님, 교사들이 안 그래도 과중한 업무를 떠맡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늘봄 학교 업무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시는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수요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감당될지도 네. 궁금하고요. 예를 들면 네. 예산적인 측면 또 강사 채용도 충분할지 채용 대상 기준은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넓은 학교가 운영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력과 공간과 이런 또 이걸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와서 먼저 이제 올 1학기에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들은 요 넓은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전문적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해 주실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기간제 선생님들을 우선 금년에는 1학기에 2,250명을 네. 이미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용을 해가지고 넓은 실무 업무를 담당하게 되시고요. 네. 2학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할 때는 초등학교 한 개 학교당 1명 이상의 넓은 실무 직원을 배치해가지고 네네. 이 행정 업무를 전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이제 거기 학교에서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기존에 있던 우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교정 공무원들에게 부담이 다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이번 우리 제도에서는 마련을 해가지고요. 네. 내년에는 큰 학교부터 넓음 지원 실장을 지방 공무원을 정원해갖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넓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여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을 같이 지원하면서 넓은 운영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되면 전담 인력이 이제 넓은 학교를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체제가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의 넓은 학교 행정 업무 부담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간 이제 필요한데요. 예. 우선 이제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1학년 모두죠. 우선은요.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우선 학교 내에서의 다양한 공간들을 예.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미 지자체하고 관련 기관도 하고도 계속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도 필요한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장에 이제 상황을 들어보면 그런 준비들이 차근차근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넓은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작업들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공을 하거나 또는 같이 협력해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시설비, 인건비 등의 관련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차원에서 업무의 부담을 좀 해소하는 방안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도 이제 많은 교사분들 또 교사단체 공무원 무기계약직 노조분들은 많이 좀 반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업무 부담은 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 안전 관련된 사고가 났을 때랄지 여러 가지 관리 책임이 있어서 네. 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또 떠맡게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떤 입장이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이제 넓은 학교에 저희가 도입되면서는 예. 추가적인 전담 인력을 명확하게 배치해서 그 일을 담당하도록 하기 때문에 종전에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있는 구성원들이 네. 돌봄이나 방과후 학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도 보면 넓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과 관련돼 있는 안전 책임과 관련돼 있는 제도는 우리 학교 안전 공제회가 있습니다. 예. 그 체계에 따라서 종전에 담임 선생님에게 부과되던 그런 책임들이 아닌 넓은 학교의 운영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는 체계는 아닌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제도가 우리 넓은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저희가 마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늘봄학교에서는 짧게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이게 늘봄학교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게 맞지 않는가? 왜 이런 학습이나 생활지도 외에 돌봄 영역까지 학교가 맞는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바라시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를 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이고요. 예. 또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돌봄이라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30만 명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만 명이 채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자체로 옮겼을 때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넓은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고 그 대신에 학교에서 운영함으로써 생겼던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업무 부담이나 네. 이런 걸 통해서 수업 전념을 하실 수 있는 어려움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넓은 학교 운영 체계를 개선해 나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교원단체 선생님들이나 우리 이제 공무원 선생님들이나 또 공무직 선생님들이나 다들 만나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금년에 본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금년에는 완전히 이렇게 분리된 체계로
운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존재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하셨던 업무 부담보다 더 늘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금년에 안정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면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제 선생님들은 수업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하고 네네. 널봄학교는 안정적인 지원 체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학부모님, 학생, 선생님, 그다음에 학교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널봄학교를 통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현안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의대 정원 증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교육부는 특히 이제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좀 집중 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각 대학들이 증원분이 반영된 이 대학 입시 전형을 좀 확정할 수 있도록 좀 빨리 그 증원 배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정원 관련된 배정 기준 그리고 이 시기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내용으로 보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은 공표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의대 정원 확대가 되기 때문에 대학의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예외적으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데 해당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요 일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복지부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요. 대학별 정원 규모를 지금 그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규모가 확정이 되면 동시에 지금 대학과 대기업과 소통하면서 후속 절차도 내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이게 진행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희가 계속 바로 우리 알려드려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나 비수도권 의대의 경우에는요. 지역 네. 인재 전형이라는 걸로 60% 이상 충원되도록 하겠다. 이게 방침인데요. 네. 올해는 비수도권 대학에서 해당 지역 고등학교를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재학한 학생들 가운데 선발하게 되는데 혹시 향후에 이게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될 수 있나요? 지역 인재 전형의 예. 기준은 지금으로 보면 이제 말씀 그대로 60%이고요.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부터 네. 그 지역의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이미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의대 2,000명 증원 이 소식 들리자마자 네. 의대에 도전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많아질 거란 예측도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공계열 학과에서 의대 쏠림 현상 이 걱정도 많더라고요. 이공계 네. 교육이 뭐 황폐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던데 이런 고민들에서는 차관님 어떤 입장이신지요? 네. 단기적으로 의대 진학 수요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작년 5월 달에요. 예. 이공 분야 인재가 이탈하지 않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이공 분야 인재 지원 방안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그 지원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에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수독 세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네. 그리고 기초과학 분야의 연구 지원도 사업을 대폭 정액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이공 관련 주요 단체들과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네. 앞으로 저희 현장 의견 계속 수렴해 나가고요. 관계 부처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공계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동시에 혁신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지금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양한 방안, 이 모색하시는 부분이 좀 체감이 잘 됐으면 싶고요. 이 네, 현안도 그렇게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네. 있더라고요. 지금 네. 교육부가 네. 2025학년도부터 입시부터 정원의 20에서 25% 이상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는 대학에만 대학 혁신 지원 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방침이 철회가 된 것 같고요. 애초에 그 무전공 입학 확대를 추진했던 취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이게 철회된 인센티브 관련해서 배경도 같이 말씀 드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무전공 선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전공 자율 선택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진로를 탐색하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이게 도입되게 된 이유는 학과 칸막이가 매우 그게 커가지고 학사 운영이 경직되게 돼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이 지적된 부분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공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전공하고
그다음 진로 간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는 것, 그 사실 오래된 숙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와 산업수에 맞는 인재 양성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됐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제 전공자율 선택제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네. 전공자율 선택제가 운영되면 이제 재학 중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계를 마련해 줍니다. 네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그 제도만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면 기초 소양하고 핵심 역량을 동시에 갖춘 그런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 주셨던 전공 자율 선택제의 방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 다양한 정책 연구도 하고 현장 의견 수렴도 계속 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공 자율 선택제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그 현장의 요구가 많았었고요. 그 현장의 요구를 반영을 해서 제가 방향을 정한 겁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25%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대학이 충분히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목표치에 미달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뭐 학생들이 전공 자율 선택제를 통해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또 전공대로 직업을 살리면 제일 좋겠지만 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계획인 것 같으니까 잘 세부적으로 대학하고 협력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살펴주시면 하겠습니다. 좋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그런 것 좀 여쭤볼게요. 왜 시쳇말로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망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지금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일수록 신입생 모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저출생 위기, 뭐 지방 소멸 위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학의 위기까지 지금 말미암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뭐 이걸 다 말씀하시긴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대학의 좀 혁신 방안에 대한 보관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고맙습니다. 사실 예. 이 문제를 우리 정부 들여와서 이제 대학 지방대학 혁신 또는 더 나아가서 이제 대학 혁신의 여러 정책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대학의 혁신으로서는 지방대학의 운영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라이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방대학에서 우리 인재 양성 체계가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자체와 산업과 그다음에 이렇게 협력해 가지고 어떤 인재를 양성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출생에서부터 정주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마련하고 있고요. 네. 그거를 구체적으로 대학 그 지역 내에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게 이제 글로컬 대학 사업입니다. 그럼 지역 내에서도 우수한 대학들이 만들어져서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진학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까지 마련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지역 내에서의 우수한 대학을 중심으로 새로운 대학 체계를 마련하게 되면 이제 종전에는 수도권 중심으로 편입되었던 그런 그 학생들의 그 쏠림 현상들을 지역 내에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를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게 시작된 체계 내에서 저희가 이게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상황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기흥에서 신갈분기점까지 정체고요. 판교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양재에서 반포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쪽인데요. 서인천에서 부평까지와 신월에서 정체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더 가서는 팔탄분기점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비봉에서 용담터널까지는 6km가량 정체고요.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진출로까지 2km 구간 정체입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천천히 갑니다. 앞차의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아직 명절 여파로 차량들 도로 위에 많으니까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이었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올해는 대형 스포츠 대회가 많이 개최되네요. 파리올림픽이 오는 7월 26일부터 시작되는데요. 파리에서 열리는 올림픽이 올해가 꼭 100년 만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이후에 지난 도쿄올림픽까지 금운동 합쳐서 모두 280여 개의 메달을 따냈고요. 세계 10위권 스포츠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번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미래는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오늘은 올림픽을 앞둔 한국 엘리트 체육의 현 주소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그 아시안컵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대한축구협회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렇습니다. 체육과 또 경기 관련 조직이 꽤 많아요. 지금 대한체육회는 어떤 곳인지 또 지금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대한민국 사무도 담당하시는지 먼저 청취자분들께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대한체육회는 이제 국내 82개의 이제 가맹 연맹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축구연맹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단체가 이제 회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17개 시도 228개 시 군구의 스포츠 활동, 특히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을 총괄 관장하고 있고요. 네. 또 국제적으로는 IOC의 회원국으로서 그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올림픽 저희가 좀 나눠볼까 하는데 올림픽은 뭐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꿈의 무대겠지요. 뭐 세계 그렇습니다. 최성성급 선수들이 자웅을 겨루는 그런 자리니까 더 그럴 텐데 그 의미에서 이 대한체육회는 엘리트 체육의 산실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올림픽은 또 뭐 우리 체육, 엘리트 체육의 도전 그리고 성취의 역사와 또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성과를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동안까지 이제 여러 이제 올림픽을 저희가 런던 올림픽에 처음 출전해서부터 지금까지 약 300여 개의 메달을 획득하고 또 스포츠 강국의 10번째 안에 드는 그런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또 스포츠를 통해서 국민들을 화합하고 통합하는 그러한 순기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백 개의 메달을 따냈는데 최고 성적을 냈던 때가 2012년 런던 올림픽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습니다. 금메달 13개인가요? 종합순위 5위였고요. 뭐 물론 뭐 메달 색깔이나 어떤 개수보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는 그 올림픽 정신을 높게 봐야겠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선수들은 이 메달만 바라보고 4년을 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런던 4년뿐만 아니라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한번 나가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좀 내고 싶은데 이게 근데 또 보니까 런던 올림픽 이후에는 또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이어가진 못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런던 올림픽 이후로 선수 교체가 이제 대거 이루어지고 또 이후에 이제 인구 감소라든지 또 선수 유입이 지금 사실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한 자녀 가정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포츠를 좀 등한시하고 또 학교 체육이 어느 정도는 굉장히 그 전문적으로 운동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그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좀 열악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큰 이유도 있겠지만은 물론 종목별로 이제 특성도 좀 다르겠지요. 런던 올림픽 이후에 뭐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 성적이 좀 하락세를 보인 원인을 좀 촘촘히 좀 짚어봐야 될 텐데 최근에 그 대한민국 수영 최초로 세계 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황선우 선수가 금메달 땄고요. 뭐 앞서서 김우민 선수도 자유형 400m에서 금메달 땄고 지금 여러 종목에서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 파리올림픽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는 금메달을 한 5개에서 6개 정도로 지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약해 보이는 게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재.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 잡으셨나요? 그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선수 유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투기 종목이라든지 과거에 그 메달들을 많이 획득했던 그런 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선수가 유입이 안 되고 또 단체 종목 같은 경우도 팀을 꾸리지 못할 정도로 선수 유입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트렌드를 바꿔서 시대 흐름에 맞춰서 브레이킹 댄스라든지 뭐 이런 뭐 e스포츠라든지 이런 쪽에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변화를 주도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 유입이 어려운 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금메달 한 5, 6개 정도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으셨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 선수 유입이 우리 전통의 효자 종목인 뭐 양궁, 태권도 등등에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지금 현재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양궁, 펜싱 네. 이런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지금 뭐 레슬링, 복싱, 유도 또 심지어 이번에는 그 농구, 여자농구 같은 경우에는 네. 팀을 꾸리지 못할 정도로 선수가 부족합니다. 아, 그 정도군요. 그러면 회장님 지금 이번 파리올림픽 준비가 다른 대회들과는 좀 다르게 좀 특단의 조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가장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집중적으로 신경 써서 준비하신 점은 뭐세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맞춤형별로 단체 종목보다는 개인, 네. 양궁, 펜싱, 수영 또 이런 뭐 배드민턴이라든지 테니스 이런 쪽에 탁구라든지 이쪽으로 지금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준비 상황의 포커스 비중은 그렇고, 근데 이제 유망 종목 선수들에 대한 관리도 좀 특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해야 될 문제, 중기, 단기,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TF를 만들어서. 그런데 지금 또 하나가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우리 대표 선수단이 참석했던 그 해병대 캠프 뭐 이걸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좀 있었는데 이른바 뭐 극기 훈련이라고 하죠. 뭐 이게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해병대 간 거는 이런 피지컬하게 육체적 원던 훈련을 하는 게 아니고 멘탈을 강화하고 정신력 무장 상황을 이겨내는 멘탈을 강화하는 훈련. 그리고 이제 팀워크를 강화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이 준비를 한 2, 3개월 한 겁니다. 해병대하고. 그리고 이제 자원을 받고 또 훈련 마치고 나와서 거의 뭐 93% 정도가 여기 아주 적극 찬동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정신력 무장 차원이었다. 해병대 훈련하면은 가서 막 무슨 전투 훈련하는 걸로 생각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양궁 아까 뭐 펜싱, 수영 말씀하셨는데 어떤 전통적인 효자 종목도 있지만 올림픽에서요. 메달 수가 가장 많은 육상 같은 종목에서는 좀 힘에 부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뒷받침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육상은 그동안에는 이제 신체적 한계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은 어린 선수들은 신체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선우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다이빙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또 하나가요. 우리 사회에서는 뭐 공략 경쟁이 치열하고 살벌하게 돌아가는데 이 스포츠 경기는 꼭 1등을 위해서 이렇게 아둥바둥 해야 되는가 뭐 그런 어떤 엘리트 체육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없진 않습니다만 짧게 반론하신다면요. 그런데 이제 또 그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 자아를 성취하는 최고의 그 목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본인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혹시 너무 과도하게 평가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체육 저변 이런 생활체육의 어떤 인프라를 단기간에 갖추는 건 쉽지 않은 문제긴 하지만은 회장님께서 최근에 그 언론 인터뷰에서 그러셨더라고요. 당장 학교 운동장만 열어도 뛸 공간이 마련된다 이러셨는데 또 현실적으로 뭐 문제도 있고요. 그런 주장을 많이 이제 요로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스포츠는 그 하나의 그 생활 습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개방했을 때 지역 할아버지와 손주와 또 이웃과 함께 이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되고 또 스포츠를 통해서 상호 협력과 존중, 결과에 대한 이해, 승복 아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그 요소를 함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교 운동장만이라도 좀 개방을 하면 어린 학생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운동을 접하게 되고 꼭 전문 선수가 아니더라도 생활 속에서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로 양성을 해나가고 또 평생 주기별로 맞추면 이러한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학교에 지도자를 배치해줘서 아침 광장에 지도자를 제가 배치를 해주면 주민들도 이 건강을 증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그러면 학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저희 전국의 228개 시군구가 다 민선 회장님 시대를 맡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17개 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방의 시도 체육회를 통해서 학교를 관리해서
그 관리 필요한 비용 또 관리 책임 운영 이거를 지역 체육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 네. 충분히 저비용으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회장님 그리고 청취자분께서요 질문을 주시는데요. 이런 질문 주시네요. 2667님 회장님 그럼 올림픽 대회에서 대한민국 성적은 좀 떨어지더라도 생활체육이 강화되는 게 더 좋다고 보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저희는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병행돼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엘리트 쪽에 가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좋은 성적을 내면은 생활체육이 갑자기 이게 또 성장세에 옵니다. 그 종목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니고 공존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엘리트 쪽이 잘 되면 생활체육도 잘 되고 생활체육이 잘 되면은 거기서 학교 체육이 잘 되면 거기서 또 좋은 선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동시에 함께 잘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9268님 학교 운동장 개방 적극 찬성합니다 하셨고요. 6362님은 운동장 개방 아이디어는 좋지만 보안이 신경 쓰인다는 의견 주셨고요. 회장님 그 참 여쭤볼 게 많은데 마지막으로 요 질문 좀 드려볼게요. 올해로 이제 대한체육회장 8년째시고요. IOC 위원 활동하신 지도 5년이 다 돼가시는데 체육계를 계속 이끌고 오시는 어떤 소회, 책임감, 무게,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은 이제 그 체육회 조직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네. 아까 모두의 말씀에 사단법인이 한 10,000개 정도가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조직이고 또 스포츠가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그 아젠다가 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좀 더 확대된 기구. 지금 현재 시스템 안에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네. 이 체육 업무가 지금 12개 부처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업이 안 되고 또 협력도 안 되고 중복 투자가 되고 해서 네. 이거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회장님 그리고요 5939님께서요 파리 올림픽 아직 시간이 좀 남았지만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는데 청취자분들의 어떤 이런 당부에 대해서 짧게 한번 답변 좀 해주실까요? 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시고 또 많은 성원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그 다가오는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6시 2부에서는요. 정치 토크 코너가 있고요. 오늘 있었던 주요 정치 현안들 좀 다뤄보겠습니다.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7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21살 소리는 언니와 동생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부모님 없이 세 자매가 의지하며 살아온 시간. 어려운 형편에서도 언니와 소리는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둘은 대학에 진학했지만 평소 학습 능력이 더뎠던 동생은 최근 검사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언니와 교대로 낮에는 동생을 돌보며 밤엔 간호사 국가고시를 준비 중인 소리. 하지만 교재비와 학습비 등 필요한 비용은 늘어만 가는데요. 근로장학금과 수급비가 전부인 지금,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소리의 가슴은 무겁기만 합니다. 소리의 꿈과 노력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부터 따뜻한 남풍이 계속 들어오고 낮 동안 햇볕이 내리쬐면서 오늘 낮 기온 올 최고 기온이자 2월 최고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서울은 18.3도로 평년보다 13도 이상 기온이 높았고요.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 전남 일부 지점에 2월 1 최고 기온 기록을 경신하면서 평년보다 10도 이상 높은 낮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내일 전국 대부분 비나 눈이 오면서 낮부터 찬 공기도 밀려내려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낮 최고 기온도 6도로 예보돼 있고요. 종일 기온이 제자리 걸음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낮부터 다시 서울 10도 등으로 기온이 크게 높아지겠고요.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이거 다음 주 수요일부터 다시 추워질 전망입니다. 내일은 전국 대부분 비나 눈 예보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제주에 우선 비가 오겠고요. 내일 새벽에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 전북에 비나 눈이 시작돼 내일 오전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늦은 오후 수도권과 충남권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일부 경북 동해안은 모레 이른 새벽까지 비나 눈 예보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 예보가 있어서 5에서 최고 15cm 이상의 눈이 지나겠고요. 그 밖에 대부분 비가 5에서 30mm 지나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 5번째, 이달 들어서만 2번째 순항미사일 발사입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의 영구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일정 등 관련 내용이 북한 추정 세력에 의해 해킹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보안 시스템이 해킹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뒤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졌던 전청조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시안컵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요르단과 준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선수들 사이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여야 정치 토크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야 그 총선 준비 상황 먼저 좀 짚어볼게요. 국민의힘은 이틀째 공천 면접을 진행 중이고요. 네. 오늘 1차 단수 공천을 발표했지요. 뭐 서울, 광주, 제주 총선 공천 신청자 중에서 뭐 예를 들면 권영세, 배현진, 조은희 이런 분들 또 나경원, 또 박정훈 전 앵커까지 25명 단수 공천하기로 의결을 했고요. 일단 오늘 뭐 주목해 보신 지역구 또 인물 있으신지 두 분 의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원단장님. 저는 그 박원식 의사분이시죠. 그분 광주 동나물에 공천 받으신 분. 네네. 그분을 사실 상당히 주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분이 호남 분이시고 또 그 각종 이제 매체에서 뭐 그런 호남과 관련한 그런 본인의 소신을 정견을 이야기하셔서 비례로 가지 않을까 싶었어요. 비례로 가지 않을까. 게다가 또 의료인이잖아요.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비례 중에 의료인에서 1명 정도 쿼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대위와 관련 비례와 관련해서 그런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이제 뭐 광주에 출마하신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좀 틀어서 비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광주 동나물에 가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큰 결단이고 상징적인 결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이거 한번 출마하고 안 될 요량으로 하는 거 아니다. 2번, 3번 하겠다. 그 정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진정성이나 이런 거는 글쎄요. 제가 뭐 그 정치인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진정성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진정성은 그 기존의 기성 정치인을 능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네,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이분이 됐네 이런 분이 혹시 계셨어요? 아니요, 뭐 되실 분들 미룰 이유가 없는 지역 단수 공천 다 됐다고 보고요. 이분이 됐네보다 이분이 안 됐네가 눈에 띈 분이 어느 있었는데. 분이요? 송파의협 석동현. 석동현. 이 변호사께서는 뭐 윤 대통령과의 어떤 뭐 관계 뭐 이런 얘기도 많았죠. 검사 출신이고 소위 뭐 용산의 윤심이 실리지 않겠냐 하는 뭐 여러 후보들 중에 한 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경선 기회도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대통령실이 뭐 직접 공천에 개입한다거나 이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뭐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번 총선에 특정한 영향을 행사할 것이라는 건 다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는데 진짜 용산 출신과 용산 출신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그냥 나온 후보들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것 같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전략 지역에서는 그런 고려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대통령실 윤심이 어떻게 작동하냐는 결국 영남 공천을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오늘 단수 공천된 거에 좀 반대로 여쭤볼게요. 이번 단수 공천에서 제외된 지역구 중에서 눈에 띄는 곳들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박진 전 장관 또 이원모 전 비서관 이런 분들도 공천을 지금 신청하는 상황인데 또 강남을 지역구는 보류가 됐고요. 여러 가지 공천에서 단수 공천 제외된 지역구 원단장님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서울에 49개 당협인데 19개가 단수 공천됐어요. 그럼 아직 30개가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30개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이제 강남 가불병은 다 지금 보류가 돼 있고 그리고 영등포 을 같은 경우에도 보류가 돼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군데 보류가 돼 있어요. 근데 강남 가불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말 그대로 전략적인 공천을 하는 겁니다. 그 전략적인 공천이라는 게 뭐 될 사람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보수당이 생각하는 인재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소수자 보호라는 건 어떤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을 이 강남이라는 그런 대표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공천을 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 알려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강남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 후보자들에 대한 기준이 또 나름 있어요. 뭐 나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공천 당선되기 쉬워서 적절한 사람을 또 공천을 한다 그러면 그런 전략적인 유용성을 획득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지역이라서 더 고민되는, 그래서 누가 하는 게 제일 좋으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강남이란 지역은 연고성을 굳이 또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국의 어떤 지역에 사시는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강남 가불병에는
그 공천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지역이 연고지다, 전국구다 그런 의미가 있어서 그런 대표 선거 관련한 전략적인 접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기현 부장님, 지금 여기 종로 지역도 경선 치를 것 같은데 지금 현역에 최재형 의원이 계신데 출사표도 내셨고, 근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온 분이 있습니다. 이뇨환 전 혁신위원장 국민의힘에 얘기가 나오는데 뭐 종로 배치 고려한다 했다가 또 그런 의사 없는 걸로 알고 있다는 또 의견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 종로 지역 그리고 이뇨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차출론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뭔지, 또 총선에 나오실까 안 나오실까도 궁금해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일단 선거는 집에서 아내분이 반대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뭐 이뇨환 위원장님께서도 그 반대가 심하시다는 게 어쨌든 이유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본질적 이유일 수도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당초에는 원래 서대문 고려하셨잖아요. 그 연고도 그쪽도 있고, 만약에 출마 의사가 처음에 혁신위원장 하시면서 없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한 본인이 뜻을 두고 생각했을 때는 당시에는 뭐 혁신위가 실패한 혁신이라고 규정지고 뭐 여간의 어려운 상황 끝에 이제 조기 종결한 상태여서 별로 지금 마음이 흔쾌하지는 않으신 상태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설득하신다면 마음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뇨환 위원장을 굳이 이렇게 모시려고 하는 거는 여전히 수도권 선거가 만만치 않은데 이뇨환 위원장만큼 다른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인물이 많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수차례 뭐 서대문이 됐든 지금 최근 종로까지 더군다나 최재형 의원 현역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분 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거기를 막 거론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하면 글쎄요, 지금은 뭐 이 거절 의사가 명확한 것으로 비춰지긴 하지만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모양새 또 이걸 맞춰진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마음이 움직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동훈 위원장께서 가족분을 잘 설득해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그리고 원장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서울 중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출마 선언을 하신 터라 의견이 좀 엇갈립니다. 정영환 지금 공관위원장은 지원자들이 좀 몰리면 재배치라도 해서 좀 승리해야 될 것 같다 하시지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후보자가 원하지 않으면 뭐 인위적으로 재배치할 생각은 없다라고 또 하던데, 이게 지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억지로 좀 지역구 재배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원래 서울이라는 지역의 특성상 연고성을 크게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후보를 이제 중성동을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해도 다른 지역에 보냈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굉장히 크게 어떤 당선 가능성에 누락이 생기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까지 재배치 시도는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뭐 그 재배치를 시도하다가 안 되면 경선밖에 방법이 없는데, 경선 같은 경우에는 경선 후유증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이제 또 서울에는 지역구가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적확한 인재를 추천하는 거는 당연히 뭐 공관위가 해야 될 그 고유의 사명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재배치 시도를 하긴 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결단코 뭐 후보자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데 인위적으로 재배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맞죠. 근데 최종적인 원하지 않음이라는 거는 조금 시점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결정될 때까지는. 하여튼 뭐 말씀하신 건 경선 후유증도 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요, 오늘 SNS에다가요, 새 술은 새 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조기현 위원장님, 지금 이 글 어떤 의미일지, 인적 쇄신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어떤 공천 관련된 이 보도나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꽤 적극적으로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를 하면 수용해서 이동하고 받아들여지고 이제 이런 것이 어쨌든 공천 경쟁에서는 국민의힘이 한 발 앞서가는 것처럼 이제 비춰진 게 사실이에요. 뭐 험지 출마도 마찬가지고 컷오프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물론 이제 그 실질의 내용을 보면 뭐 특히 친윤색채가 옅은 분들을
경쟁 지역으로 빼고 네. 결국엔 그 지역에 누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어찌 됐든 이 조정을 하고 중진들이 수용하고 이런 모양새에 있어서는 그럼 민주당 공천은 뭐 지금 어떤 색깔로 어떤 인물로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제 아직 보여진 게 없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일부 지금 적합도 조사 등 해서 한 분들에게 직접 통보한 내용들이 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올드보이들이 다시 출마하는 사례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 구도가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연고가 있던 지역에 다시 출마하려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실제 적합도 조사를 해보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공천관리위원회가 냉정하게 결과를 통지하면 되거든요. 예, 예. 그 뭐 당규에 따라서 당수공천 기준에 맞으면 거기 그냥 단수공천을 지정하면 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로서는 굉장히 좀 모욕적인 결과가 되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 대표로서는 그분들에 대한 예우도 갖추고 좀 실제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 또 오래 정치를 하신 분들이 새로운 이 어떤 친진 정치인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이런 모양새도 필요하고 네.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그 정도 차원의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는 건 향후 보여지는 실제 공천에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인물들이 경쟁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공천될 수 있게 하겠다. 이걸 보여주겠다라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SNS에 글 올리는 정도는 아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당내 중진급 뭐 전현직 의원분들에게 좀 연락을 해서 직접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일부 있던데 지금 이 대표께서 이렇게까지 직접 나서시는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공관위가 있는데 이 대표께서 나서시는 게 혹시 월권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분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적합도 조사가 있고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면접은 이미 진행이 됐고요. 이 개량된 산식에 의해서 이제 경선 지역, 단수 후보 지역에서 뭐 문제가 없는 지역은 벌써 발표를 했고 이제 경선 지역도 지정을 할 거고 전략 지역도 이제 발표를 할 건데 경선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출마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중진 분들 중에 적합도 조사에서 이미 경선 대상에 포함되기 어렵거나 단수 후보로 진정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춘 지역들에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이 중진분들이 계신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어제 언론에 나왔던 문학진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그냥 공관위에서 경선 탈락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대해서 단수 공천 지역 이렇게 지정해버리면 문학진 의원에게 사실 당이 할 수 있는 예우가 아니기 때문에 대표로서는 이제 직접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과 과정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 뭐 새로운 인재들을 위해서 좀 길을 열어달라 이런 설득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결과를 뒤엎고 내지는 인위적으로 세대 교체를 하는 뭐 희생양이 대단한 식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도 논란이 되니까 일단 아마 추가적으로는 하시지 않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뭐 공천 그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거나 공관위의 권한을 침해해서 당대표가 월권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나간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당대표가 이 공천 전체를 이 조율하고 결국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공천권은 당대표가 가지게 되는데 과정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거나 대의적 명분상 이분 정도가 결단을 해 주시면 전체 민주당 공천이 국민들 보기에 납득할 만하고 뭐 할 수 있는 공천이 되겠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뵙고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봅니다. 원단장님 지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요. 공천을 민주당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싶습니다. 거취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은 일단은 결정을 당 지도부에 맡긴 것 같거든요. 저는 이게 미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운동권 386의 상징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공천을 할 것처럼 기세를 보였다가는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386 운동권 척결이라는 프레임에 바로 걸려들어요. 지금 이제 대항마로 윤희숙 전 의원을 이제 내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또 기존에
또 용산 출신의 권오현 후보 예비 후보가 또 뛰고 있기도 해요. 네네. 그런 프레임에 초반부터 걸려들면 그게 민주당한테 과연 좋은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미뤘다고 해서 그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공천을 안 주겠다고 확정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당내 네. 어떤 역학 구도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진 않고 다만 386 운동권 척결 이 프레임에 최대한 늦게 들어가겠다. 늦게 걸리겠다. 예. 사실 민주당이 이런 전략으로 지금 미루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미루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총선론이 그다지 설득력을 얻지 못할 거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선거를 한동훈 대 이재명, 586 청산 대 윤정권 심판 구도로 가겠다는 명확한 이제 방향을 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그런 메시지와 이제 공천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까지 고려하면서 민주당이 공천 전략을 짜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원래 이 홍익표 원내대표가 빠져서 전략 지역입니다. 이제 거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원래 이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잖아요. 전략 지역인데 거기 가서 출마 선언을 하니까 당으로서는 이제 곤혹스러운 거죠. 게다가 당 내에서 어찌됐든 친명계라고 하는 이제 출마자들 또 경쟁 후보들이 이 친문의 어떤 상징적인 분들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당내의 어떤 갈등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는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던 것뿐이지 절차 자체가 이거를 지도부에 떠넘기거나 뭐 일정을 조정하면서 어떤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늦추거나 뭐 이런 전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3지대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께서요. 늦어도 19일 이전에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네라고 하셨더라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께서 개혁신당에서 계속 설득하면 원장님 공관위원장 맡을 수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님이 뭐 굉장히 역량이 있으시는 분이고 성과를 내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동안 이제 오래된 정치 역정을 보더라도 이분이 맡으시면 분명하게 성과를 냈고 그래서 사실은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양쪽에서 이제 콜을 받는 경우가 있었던 건데. 근데 이분이 내는 성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환경은 최소한 마련이 될 때 그때 이제 참전해가지고 성과를 내시는 거세요. 예를 들어 동남풍을 만들어내시기도 하지만 동남풍이 불 때를 기다렸다가 그 동남풍에 타고 이렇게 가시는 것도 맞는 거거든요. 그게 서로 간에 상호 양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3 지금 신당 이런 제3지대 신당이 동남풍이 올 때가 지금 있느냐. 아무리 그러면 동남풍이 올 것 같지 않으면 최소한이 그러면 아무리 부탁을 해도 저는 될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결국 이제 지지율 추세인데 지지율이 지금 현재 뭐 높냐 낮냐 그게 아니라 이게 추세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추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뚜렷한 양상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이 상태로는 김종인 위원장이 그 개혁신당으로 갈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조기현 부장님, 지금 내일이면은 1분기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는 날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현역 의원 5분을 넘겨야 6억 원 안팎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은 현재까지는 4분이거든요. 근데 한 분만 더 영입을 하면 이 국고보조금 6억 원 안팎의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황보승희 의원을 영입하려 했다. 또 어떤 보도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나가신 양정숙 의원 무소속 의원께서 뭐 개혁신당에 가는 걸로 뭐 알려졌다. 이런 보도도 있던데 개혁신당에서 한 명 더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게 계속 봤는데요. 조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요. 개혁신당 합류 양정수. 그래요? 그러면은 국고보조금 받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든 될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명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거론됐던 의원들을 보면 사실 국민들 시각에서 보면 다소 부담스러운 인물들이에요.
강정수 의원이 뭐 최종 판결에서 아마 무죄 받긴 했었을 텐데 어쨌든 과거에 어떤 부동산 문제로 논란이 있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사실 임기 거의 내내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했고 황보승 의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고부조금 때문에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이제 5명을 채우는 모양새가 개혁 신당 이 당이 추구하는 거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입을 할 거라고 봤는데 역시 시한을 바로 앞두고 이런 속보가 떴습니다. 자, 여기서 근원적으로 이런 질문들도 있고 지적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3지대 개혁신당의 전격 합당 선언 이후에 지금 특히 이준석 공동대표의 지지층에서 반발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류호정 의원의 어떤 그 이념하고 이게 맞느냐. 그리고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하는 이 가치가 정체성은 대체 뭐냐 이런 지적도 일부 있는데 원장님 지금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을 버리고 이합집산을 통해서 이렇게 나아간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제는 이준석 대표가 보수의 가치와 정체성이 있었던 거냐 이런 걸 이제 의심하는 사람들이 보수 내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그 좌에서 우로 넘어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우에서 좌로 가시는 분은 잘 없거든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보수가 보기에는 우에서 좌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보수 지지층에서는 적응이 안 된다는 게 오히려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전망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비슷한 사례의 전개를 우리가 알면 전망이라도 할 수 있는데 우에서 좌로 가는 거를 별로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어떤 상황이냐에 대해서 황당하다는 게 51%고 거기에 대해서 배신감이라는 건 오히려 더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을 이준석 대표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난감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황해하고. 그런데 이런 당황스러움과 난감함을 사과 이메일이나 이런 거 길게 써서 보냈는데 저도 그거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뭔가 납득이 될까?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원래 이렇게 어떤 내용이든 좀 짧게 써야지 임팩트가 내가 그게 맞지 하고 들어오는데 길게 쓰면 뒤에 거 읽다가 앞에 거 뭐였지 하고 다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 잘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사과 이메일을 이렇게 길게 쓰는 것도 결국 이제 뭐 어떤 설명을 하기가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그런데 잘 수습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이 질문 여쭤볼게요. 지금 김종민 최고위원께서는 이준석, 이낙연 이 두 분의 출마 여부는 다음 달 초쯤에 결정되고 될 거다 얘기하던데 두 분은 출마를 할지 말지 나간다면 어디로 나가실지 예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조기현 부위원장님.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출마하겠다는 거는 분명히 하고 있어요. 원래 계속 그래왔고 다만 5개 지역을 놓고 대구 수도권을 포함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전략적 고민을 하겠다. 일찍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낙연 대표는 좀 달랐죠. 출마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하다가 근데 이제 개혁신당에 합류하고 공동대표가 됐기 때문에 당에서 요구받는 어떤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호남 출마죠. 호남 출마. 그런데 이제 이낙연 대표로서는 고민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호남은 본인 출신 지역이고 상징성이 있는 분이 아닙니까? 개혁신당에 이낙연 대표가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개혁신당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이 통합의 의미 자체가 크게 없어지고 본인 출마도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 봐도 출마해도 당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 시간을 끌면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원장님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기 이낙연 대표는 출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출마가 큰 의미가 없고 이준석 대표는 비례로 출마할 것 같습니다. 비례로. 반드시 2번으로. 두 분이 어떤 점을 친 게 맞았을지 앞으로 지켜보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 단장,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길 서울 시내 상황입니다. 먼저 내부순환도로 성산대교 방면인데요. 기름램프에서 정릉램프 사이 3차로 추돌 사고로 정체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으로 군자교에서 성동분기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기흥 부근에서 신갈분기점까지 막히다가 판교, 더 가서는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옥산 휴게소 부근 3차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미리 다른 차로로 변경해서 운행하셔야겠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인천에서 부평 그리고 신월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발안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천천히 가고요. 팔탄분기점에서도 밀리고 있습니다. 비봉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에서 조남분기점 진출로까지 막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상습 정체 구간인 만큼 현재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파고 또 파고 골라서 엄선한 뉴스만 전해드립니다. 파파뉴 코너. 오늘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계를 해설하는 뉴미디어 북저널리즘의 김혜림 에디터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손흥민 선수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아니 뭐 어시스트 기록했잖아요. 네. 돌아가서 좋은 네. 소식인데 그게 아니고 요르단전 있었던 전날 밤 사실 이 경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네, 지금 굉장히 화제인데 예. 이 영국 폭로 저널리즘의 대표 주작격인 데일리 메일과 더 선이 처음 보도한 내용이에요. 네. 그 아시안컵 준결승 그러니까 요르단전 전날에 축구 대표팀 내에서 분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란이요? 네, 그래서 이 뭉쳐도 과정에서 모자랄 판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단합이 돼야 하는데 분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고요. 맞아요. 뭐 붕대 감고 있길래 네, 훈련하다가 맞아요. 다쳤나 싶었는데. 네, 근데 그게 분란 때문이었고 어허. 또 대한축구협회 관계자가 대회 기간에 선수들이 다툼을 벌인 게 맞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분란은 왜 있었고 네. 그게 손 다친 거랑 무슨 관계인지도 궁금해요. 야, 이게 정말 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네, 이게 저녁 식사 자리였는데요. 일부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네. 저녁을 먹고 탁구를 치러 가겠다고 했고 또 손흥민 선수가 우리 대표팀 단합해야 되고 또 체력 관리도 해야 되는데 너네 다시 돌아와라. 테이블로 불러들이는 과정에서 언쟁이 빚어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이 언쟁과 몸싸움이 있었던 과정에서 또 손흥민과 이강인 등의 핵심 선수들이 다툼을 벌였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그 손가락이 탈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SNS 네. 통해서 사과문도 올렸군요. 네, 이제 맞습니다. 뭐 죄송스럽다 하고 뭐 형들을 도와서 좀 더 좋은 선수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좀 밝혔던데 이렇게 좀 언쟁이 있었던 과정에서 네. 뭐 손을 좀 다친 일이 있었고 어쨌든 근데 단합을 하려다가 네. 오히려 좀 단합이 좀 깨진 상황이 됐던데 경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네, 것 같습니다. 이 맞아요. 어수선한 어떤 분위기들. 맞습니다. 경기 내용하고도 무관하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축구 자체가 단합 스포츠잖아요. 예. 그만큼 뭐 전날의 분란이 좀 무력한 패배의 원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네. 이게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면 작은 갈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서로 밀치더라도 네. 손까지 다칠 정도면. 그렇죠. 그래서 또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의 어떤 무전술, 무전략과 함께 좀 단합돼야 할 선수들의 갈등이 세진 게 이제 함께 겹친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완패에 좀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경기가 다 끝나고 아시안컵 이제 4강전에서 마무리한 다음에 계속해서 뭐 죄송하다 했는데 네. 그 죄송하다 안에는 여러 가지 뭐 경기 결과에 대한 죄송함도 있지만 이런 어떤 뒷얘기들 뭐 갈등 네. 이런 단합에 있어서 주장이다 보니까 더 맞아요. 자책하는 마음이 컸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내가 앞으로 대표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요. 뭐 감독이 더 이상 나를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또 이강인 선수도 이제 다른 선수들을 질타하지 말고 나를 질타해라. 나는 더 많은 부분에서 발전하고 바뀌어야 한다. 뭐 팀 동료와 감독들에게 뭐 감사하고 죄송하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참 축구 얘기하면은 끝도 없을 것 그쵸. 같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뭐 대한
축구협회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거취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YK님 패배 원인을 선수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도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독의 전술, 축구팀에 대한 지원 등 꼼꼼히 따져봐야죠. 이거를 한번 따져보는 시간을 저희가 조만간 좀 가져볼까 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테일러 스위프트 관련한 소식인데 오늘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죠. 저도 제작진들한테 작은 선물을 좀 드렸는데 테일러 스위프트 나오니까 좀 어울리는 소식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이제 NFL, 그러니까 그 프로 풋볼 리그의 결승전인 슈퍼볼이 2월 11일 날 막을 내렸는데요. 슈퍼볼, 네네. 네, 그 슈퍼볼에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 그 남자친구인 트래비스 켈시의 입맞춤 장면이 또 굉장히 화제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경기장에서 네. 이렇게 진한 입맞춤을 하고 있던데 슈퍼볼 얘기 먼저 잠깐 해보면 역시 뭐 슈퍼볼은 엄청난 인기 또 광고비도 막대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번 슈퍼볼 평균 시청자 수가 1억 2,340만 명이었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지난해의 수치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최대 기록을 기록했다고 하거든요. 시청자 수가 1억 2천만 명이라고 하면 체감은 막 와닿진 않은데 좀 비교가 될까요? 이게 그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장면이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야, 달 착륙 다음으로 많은. 네, 이 달 착륙 기록의 어떤 시청자 수가 1억 2,500만 명에서 1억 5천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보다 200만 명 정도 적은 수준이니까 정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죠. 야, 네. 인류가 달에 착륙한 것만큼 그쵸. 시청자가 본 상황에서 입맞춤을 그렇죠. 하고 있었으니까 상당히 세계의 입맞춤이라고 할 만한 것 같은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 자체가 뭐 입맞춤을 하고 말고는 둘째치고 이 사람 자체가 워낙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스포츠에 별 관심이 없어도 이 테일러 스위프트 보려고도 많이 봤겠어요. 맞아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의 그 러브 스토리가 이제 좀 대중문화 팬들까지 슈퍼볼을 관람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러브 스토리 자체에 대해서도 관심이 굉장히 많이 쏠렸었어요. 그 한 캐나다 도박 사이트에서는 켈시가 경기가 끝난 뒤에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청혼할 거냐 말 거냐를 가지고 베팅이 이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런 베팅도 해요? 네. 그래서 그 할 거다라고 선택한 쪽이 55%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50%가 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물론 뭐 공개 청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입맞춤 장면이 또 굉장한 화제를 모았죠. 베팅에 실패했네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가 지금 미스 아메리카나로 불릴 만큼 인기도 많고 또 세계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 경기 스케줄하고 또 자신의 스케줄을 맞춘 것도 참 묘합니다. 네, 맞아요. 그게 뒷이야기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케줄을 봤을 때 이게 직관은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을 하기도 했대요.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이 남자친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지구 반바퀴를 도는 강행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슈퍼볼 이틀 전까지만 해도 일본 도쿄에서 공연 중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뭐 시차도 이용하고 전용기도 이용을 해서 경기 2시간 전에 도착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테일러 스위프트의 어떤 전용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또 논란도 많은 상황입니다. 네, 사실 뭐 그 논란 저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유명인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던데 좀 비교가 될 만하지 모르겠어요. 마돈나인가요? 그긴 전 세계 대신에 그냥 일반 항공기를 타고 다니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맞아요. 그렇죠?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2022년에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명인이었는데요. 그 전용기가 특히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을 해요. 그렇죠. 네, 상업용 비행기보다 적게는 5배, 많게는 14배, 기차보다는 50배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런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이동한 거리들을 보면요. 일본에서 미국까지 거리가 8,900km 에다가 또 그 다음 공연이 오스트레일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합하면 2만 킬로미터가 넘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모하는 연료가 3만 리터가 넘고 탄소량이 90톤을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 90톤이 어느 정도의 수치냐면 미국인 6명이 1년 내내 배출하는 탄소량보다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참 사실 뭐 자기 돈으로 자기가 뭐 전용기 타고 다니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요즘에는 이런 기후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 또 기후 위기를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심지어는 그 테일러 스위프트 전용기를 추적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도 생겼는데 최근에 이 스위프트가 하지 말아라 경고장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전용기 문제가 유명인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인들도 굉장히 꾸준히
꾸준히 지적받아온 문제인데 2021년에 그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라고도 부르죠. 네. 여기에 모인 각국 정상들이 그 회의 장소까지 이동하는데 전용기 400대로 이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엄청난 양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이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유명인과 정치인들이 먼저 인식을 바꾸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뭐 사실 코로나 시국을 거치면서 어떤 화상회의에 대한 이런 개념도 굉장히 높아졌고 하다 보니까 뭐 꼭 얼굴 맞대고 물론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회의 어떤 주제 자체가 이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소식은요. 청소년 10명 중 3명만 결혼은 필수, 연애는 선택. 이거는 노래 가사네요. 결혼은 필수라고 생각한다는 그 청소년이 10명 중 3명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조사 연구라는 보고서였어요. 네. 여기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10여 년 전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10명 중 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절반. 참 빠른 시간 내에 이런 인식이나 가치관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11년 만에 이게 절반도 못 되는 수준으로 감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또 이런 경향들이 그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에서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네. 2012년으로 돌아가 보면 여학생의 63.1%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게 지금은 18.8%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뭐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현실적인 이유도. 하지만 이 저출생 참 걱정이 많고 좋은 징후를 보이는 수치는 아닌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출산과 관련한 인식도 실제로 많이 바뀌었는데 뭐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19.8%였고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데는 60.6%가 동의했어요. 과거에는 이제 결혼과 출산이 하나로 엮인 문제였다면 이제는 좀 결혼 따로 출산 따로라는 인식이 조금 더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이 청소년들이 이제 성인이 될 테고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입안할 때도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시사하는 부분도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도 함께 살펴보면요. 그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81.3%였고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91.4%에 달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로봇 인간이나 뭐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일 수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61.4%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점점 더 이제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로봇 인간이나 로봇 반려동물도 가족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61.4%. 참 변화의 양상들을 잘 좀 보고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취급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보면 가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잖아요. 네. 뭐 로봇도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답한 부분이나 또 입양이나 동성 결혼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 같은 경우를 보면 팍스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꼭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사는 사람과 가족임을 인정하는 제도거든요. 이게 결혼보다도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점점 이런 변화의 흐름을 좀 적극적으로 먼저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챗 GPT 관련된 소식인데 뭐 AI 인공지능 챗봇 이제는 이 기능의 수준, 능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사람의 말을 기억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조금 소름 돋는 소식이기도 한데요. 그 오픈 AI가 만드는 챗봇이죠. 챗 GPT가 사용자와의 과거 대화를 기억하는 기능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출시된 건 아닌데 이 기능을 추가한 새로운 챗 GPT 출시 계획을 오픈 AI 측에서 조만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언뜻 듣기에는 뭐 녹음을 해놓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 싶기도 한데 과거에 이 사용자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챗 GPT가 안다는 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또 뭐가 편리해지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반대인 건지 궁금해요. 네, 이게 그 사용자가 뭐 좋아하는 거나 즐겨하는 거, 관심사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챗 GPT가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 써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원숭이를 좋아한다라고 언급을 만약에 사용자가 했다고 하면 그 사용자가 나중에 달력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줘 했을 때 이 사람 원숭이 좋아하니까 원숭이가 그려진 달력 이미지를 그려줘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써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겁니다. MBTI 검사하면 굉장히 배려형 챗 GPT로 나오겠어요. 이렇게까지 기억해주고 서비스를 해준다고 싶은데 뭐 내 선호, 관심사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때마다 말 안 해줘도 내 취향을 참 잘 알아주는. 그렇죠. 편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여행 계획을 많이 짜봤는데 그 챗GPT를 사용해서 이걸 한다고 했을 때도 뭐 내가 좋아하는 걸 만약 챗GPT가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굳이 뭐 이 코스는 빼줘 넣어줘 할 필요도 없이 이 내 관심사와 딱 알맞는 여행 계획만 추천을 해주게 되겠죠. 그리고 또 사용자가 이 챗GPT가 기억할 내용, 뭐 기억하지 않을 내용 같은 것들을 직접 제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건 잊어 하면 잊고 기억해 하면 기억하고 근데 잊어 했는데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을 잊었자면 또 결국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사실 편리하긴 하지만 편리한 기능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좀 소름 돋고 오싹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냥 하는 말들을 다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난 지나가면서 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래서 또 인공지능이라는 기계 자체가 이 모든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발전하는 건데 내 프라이버시를 이 인공지능 학습에다가 사용해도 되는 건가라는 걱정도 함께 들고요. 그래서 좀 제어하는 기능을 일부 넣은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챗GPT한테 너가 알고 있는 내 정보가 뭐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또 잊어버리거나 그 정보를 아예 제거하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 또 그 개인 정보 이런 것들도 많이 신경 쓰니까 더욱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지점들을 좀 많이 고려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기능이 이제 좋든 나쁘든 어쨌든 개인화 챗봇의 좀 핵심적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거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이고요. 그만큼 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야, 지나가다가 뭐 챗GPT한테 뉴스레터 K 참 듣기 좋아하면 5시마다 그냥 알아서 틀어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림 북저널리즘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국제 뉴스 짚어보는 시간. 지금은 글로벌 시대입니다. 유권자만 2억 명, 투표는 단 하루 6시간의 끝. 투표 관리원만 570만 명, 세계 최대 1일 선거로 불리는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가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오후 1시에 끝났고요. 지금 80%가 넘는 지지율을 보였던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10년 만에 임기를 마치게 되면서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였는데요. 지금은 글로벌 시대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서지원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인도네시아 대선 선거 참 스펙터클합니다. 전체 인구가 한 2억 8천인데 유권자가 그중에서 2억 500만이나 되고 하루에 6시간 만에 끝내는데 공식 결과는 또 한 달 뒤에 나오고. 근데 네. 이번 선거가 또 대통령 뽑는 것도 있지만 뭐 상하원의 지방 의원들도 뽑고 하고요. 네네. 이거 뭐 입후보자만 26만 명이라고 하대요. 네네네. 참 재미있는 선거 같은데 우선은 가장 큰 관심이 대통령 누가 뽑힐까였던 것 같아요. 네네. 인도네시아 대선이 지금 국제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어떤 의미를 줄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상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제 지금 체제는 사실 국회와 지역 대표 협의자 협의회 이 정도로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상하원의 어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DPD라고 표기되는. 아무튼 정치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10개국 중에서 경쟁적인 선거 민주주의를 뭐 가장 잘 지켜온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그 인도, 미국과 더불어서 민주주의 인구 대국이고 1998년 이후에 민주화된 신생 민주주의 국가라는 또 인도, 미국과의 차별성 그리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쇠퇴한다는 그런 이제 우려 속에서 인도네시아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경제적으로는 이제 소비 시장으로서의 매력도 커지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는 인도네시아가 뭐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니켈을 비롯해서 구리 등의 광물이 풍부히 매장된 원자재 생산국이고요. 그래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산업국의 경제적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아마존과 콩고
다음으로 열대우림이 큰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네. 외교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의 외교 관계를 그간 강화해 왔는데 아세안의 리더를 자임하는 인도네시아의 정책이 만약에 변화한다면 네. 뭐 미국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 아세안이 날아갈 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번 좀 인도네시아 대선 누가 될지 지켜볼 만한 대목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후보가 크게 세 분이 있던데 네네. 여당 후보, 야당 후보 둘 이렇게 네네. 있고요. 지금 조코위 대통령이 여당 후보가 아니라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우선은 또 조금 전에 대선 표본 개표가 또 시작됐다고 네네. 하고 프라보워 네. 후보가 지금 리드하고 있다는 보도인데 조금 네. 이따가 얘기 나눠보고요. 우선은 네네. 아니 어떻게 여당 후보가 아니라 야당 후보를 조코위 대통령이 지지할 수가 있는가 궁금하네요. 네, 인도네시아 정치는 양당제가 아니라 다당제입니다. 네. 그래서 여당, 야당이라는 말이 약간 무색할 만큼 많은 정당이 내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카르텔 정치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 9개의 정당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9개의 정당으로 국한해서 보자면 수실로 반박 유도노 전 대통령 쪽에서 운영하는 데모크라당 또는 민주당 그리고 이슬람 색채가 강한 PKS당 또는 번영정의당 이 2개 정당만이 내각에 참여하지 않는 야당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 7개 정당은 최근까지 집권 내각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네. 가장 야당색이 강해 보이는 기호 1번 아니스 무하이민 후보, 이제 무하이민 후보가 국민각성당이라는 당의 대표인데 네. 여기 정당의 소속 장관도 아마 아직 조코위 내각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라고 말씀하신 당은 투쟁민주당이죠. 원내 제1당이자 조코 위도도 줄여서 이제 조코위 대통령의 공식 소속 정당인데요. 네. 메가와티 스카르노프트리 전 대통령이 총재로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습니다. 예. 1년 전에 2024년 초까지만 해도 외부 관찰자가 보기에 메가와티는 딸인 무프아 마하라니 국회의장을 출마시키려고 하고 조코위 대통령 간자르 프라노 중부자부 주지사를 지지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갈라져 있고요. 이제 메가와티는 간자르 후보를 지명했고 조코위 대통령은 프라보우 기브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갈라진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3선에 욕심이 있었는데 메가와티 총재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조코위 조코위대통령의 권위, 즉 대권과 소속 정당의 당권을 쥔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권위가 지난 10년간 계속 부딪혀왔거든요. 조코위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순간부터 부딪혀왔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적으로 갈라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라보 후보는 2014년, 2019년 선거에서 조코위 후보에게 패배했지만 이게 정부에서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국방부 장관직을 제안을 받으면서 내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조코위 대통령의 아들을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조코위의 정치적 후계자를 지금은 자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속도를 내시는데 천천히 네, 천천히 할까요? 해주셔도 괜찮을 네,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과정이 순탄하게 보이지만은 않는 네. 게요.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금 프라보 후보 그리고 조코위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됐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 더티 보트라는 다큐멘터리고요. 예, 저도 봤습니다만, 근데 여기 나온 문제 대부분이 처음으로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있었던 얘기인데 그 공개된 시점이 선거 직전이었군요. 그렇습니다. 40세 이상이 아니라도 뭐 지방자치단체장 경험이 있으면 출마가 가능한 걸로 갑자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고 또 이걸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갑자기 받아서 그럼 지금 바로 조코위 대통령 아들인 기브란 후보가 솔로 시장을 했으니까 출마 가능하다라고 한 과정들이 사실 많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부정선거의 소지가 있다.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더티보트에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굉장히 권한이 막강하죠. 동네 이장님들을 2번 후보, 프라보 후보 지지 집회에 동원했다. 또는 뭐 경찰이 1번, 3번 다른 후보들 유세를 어떤 형태로든 조금 방해하거나 뭐 광고판 훼손을 방치했다. 심지어 방조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11월 말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투쟁민주당 메가와티 총재는 이제 이분이 과거 수하르토에 맞서는 심벌이었는데 과거 수하르토 시대의 반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집권을 해야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우렁찬 연설도 하셨지만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비중을 줄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뭐 논란들에 대한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잘 정리한 다큐멘터리가 오픈이 됐고 그러면 뭐 계속 있었던 얘기 때문에 이게 공개됐다고 해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가 싶기도 하네요.
네, 뭐 결과적으로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 브라보 후보의 당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작년 말에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코이 대통령을 뭐 지지도가 80% 정도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지하지 않고 이제 그 이유 중에 세습 정치, 다이나스틱 폴리틱스, 자기 아들을 내보내는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응답자의 3%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뭐 1위 후보와 2위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뭐 20-30% 이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후보들이 이걸 또 다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해서 선거를 뭐 원천 무효로 만들거나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코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오바마다 뭐 이런 평가를 듣기도 했던 것 같은데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조코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싶으세요? 이미지는 약간 겹치는 점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 오바마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조코이 대통령은 배경에서부터 뭐 차이가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변호사이자 사회활동가로서 정치에 진출을 한 것이고 소탈한 이미지가 있고 뭐 인종적으로 마이너리티이긴 하지만 뭐 가난한 집안 출신인 건 아니고요. 조코이 대통령은 정말 서민인데 명문대 진학하고 또 중소기업가로서 성공한 그런 출신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정치인 중에서는 리더십 스타일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장 유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경제 외교를 중시하고 절차보다는 성과를 중시하는 측면 그리고 노사관계에 있어서는 노동자보다 기업 편에 서서 노동유연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점 때문이고요. 인프라 건설이나 원광 수출 금지를 조코이 대통령이 대표적 경제 정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경제 상식이죠. 인프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건 경제 상식입니다만 해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국민건강보험이나 뭐 현금성 사회부조, 생필품 부조 이런 것들도 조코이 대통령이 만든 정책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이 조코이 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이런 혜택들이 자기한테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그 관점 역시 존중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뭐 G20나 아세안 의장국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했고 한국과의 관계도 발전을 해왔는데요. 뭐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지 못했다는 것을 한계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 강력한 개혁이나 민주주의 인권에 애초에 관심이 있었을까 이런 사후적인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과 과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 재밌는 게 지금 인도네시아 유권자 2억 명 중에서 약 40세 미만이 1억 1,500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2030이 절반 넘는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후보들이 이 젊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뭐 틱톡에 뭐 막춤에 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였습니다. 뭐 근데 아시다시피 나이 든 유권자들도 SNS를 많이 사용합니다. 브라보 후보는 이번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잘 웃고 귀여운 이미지를 사용했고요. 흥겨운 음악에 맞춰서 뭐 이런 간단한 몸짓을 하는 어떤 쇼폼에 최적화된 동작을 개발하고 굉장히 자신과 기브란 후보를 귀여운 캐릭터로 만들어서 많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니스 무하이민 후보는 선거 초반에 이슬람 학생들의 복장인 사롱이라는 긴 천을 입는 틱톡 동영상으로 이슬람 정체성을 강조했었고요. 아니스 후보를 지지하는 K-팝 팬이 운영하는 계정도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후보가 다 틱톡, 유튜브,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집회와 캠페인 영상을 공유를 하면서 SNS 활동을 열심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이 선거 운동 양상도 인도네시아에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 브라보가 승리를 하게 되면 국제사회는 아까 여러 가지 현안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실까요? 아직은 이제 큰 변화를 예상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뭐 브라보 후보가 조코이 대통령이 후계자를 자임하기도 했고요. 브라보 후보는 2014년, 2019년 선거에서 경제민족주의 구호를 굉장히 많이 내세웠는데요. 경제민족주의. 뭐 보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이번 선거 텔레비 토론에서는 일반적인 부국 강병론을 좀 강조하고 강론에 대해서는 많이 말을 아끼는 편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발전하면 다른 나라도 우리를 뭐 존중할 거다, 우러러볼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몇 번 반복했었고요. 그래서 뭐 환경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통령 후보 모두 기후위기를 막는데 그다지 적극적이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기브란 부통령 후보는 토론회에서 그린플레이션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물론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기업 입장에서 환경 규제에 반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인도네시아가 지난해부터 OECD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저 이스라엘 반대에 대해서는 OECD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OECD에 가입을 하는 건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도네시아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지금 세계적으로 딱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선진국 수준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니, 빈곤한 가정도 많고 뭐 아동과 청소년의 영양실조도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또 지역 간의 격차도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OECD 뉴스를 보고 궁금해서 인도네시아의 국제관계 전문가들께 질문을 드려보면 OECD에 가입을 해서 선진국 반열에 들면 국가적 위상은 올라가겠지만 이제 선진국이 아닌 국가로서 또 얻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들도 그런 혜택들을 뭐 장학금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OECD 가입을 진지하게 추진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OECD 가입이라는 것이 어떤 선거에서 의제가 되거나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무래도 인도네시아가 그 이스라엘 축구팀의 입국을 막는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도 보았는데요. 근데 뭐 만약에 인도네시아가 OECD 가입이 되지 않더라도 이게 이스라엘이 반대를 해서 안 되는 것보다는 뭐 좀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일 가능성도 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아시아문명학부 서지원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존 메이어의 Waiting on the World to Change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고요.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세상 읽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KBS 김용준입니다. 고맙습니다.